네, 탄핵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력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차세대 원전 관련 예산이 깎여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의 파장,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나라 살림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주력으로 삼아온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탄핵 정국으로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심상치가 않죠.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인철 소장님, 주로 어떤 분야에 지금 우려가 커지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전 방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대 개혁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가장 걱정되는 건 대외 신인도입니다. 신인도. 예. 그동안 이제 계엄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때만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무산된 12월 6일 하루 만에 0.74포인트, 2% 넘게 CDS 프리미엄이 올랐습니다. 예. 이 얘기는 한국 국가 채무가, 국가 국채가 부도 위험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이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와 직결됩니다. 예. 수출에도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 방산 수출에 지금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 K 방산 전차나 이 구매차 방한 예정이던 스웨덴, 키르기스탄 수장들이 방한을 일제히 이제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시장은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네. 나흘 동안 네. 이번 4일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44조 원, 어제까지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현대차 오늘 시가총액이 44조 원이거든요. 예. 현대차 3개가 날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제 환율도 문제인데요. 환율은 지금 기상계엄 이전과 비교해야 되게 되면 어제까지 34원 올랐습니다. 34원. 네. 2.4%나 이제 평가 원화 가치가 낮아진 건데요. 내부적으로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또 연말 소비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취소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마다 긴축 경영 나서면서 연말 회식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계엄의 어떤 비용 청구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개인, 소상공인한테 전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등급을 사실상 의미하는 거죠. 신용 등급과 맞습니다. 관련된. 미국의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지불해야 될 이자와 직결됩니다. 그게 올라갔다. 특히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그때 뛰었다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추진했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전체 우리 경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제대로 될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야를 좀 걱정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었던 특히나 힘을 주어서 추진했었던 그런 산업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력 산업이 될 수가 있겠고, 원전,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 심해가스전 같은 그런 케이스들 이런 부분은 어떤 한 정부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사용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그런 산업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위 산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홍보용으로 추진이 됐었던 그 동해 가스전 개발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부분은
그 향후에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이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원자력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밸류업이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장기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떤 특징적으로 미뤄졌다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성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즉 그 거버넌스 이슈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루두루 우리 영향을 받을 산업을 얘기하신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동해가스, 동해 심해가스 개발 관련 지금 시추선이 부산항 외항에 지금 들어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지급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500억을 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돈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신이 아마 지난 6월 기록하실 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동해가스전 무려 최대 140억 배럴입니다. 네. 잔존 가치로 따진다면 최대 2,200조 원에 달하는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달하는 가스전이 유망하게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유전 판사 개발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사의 CEO가 예. 신뢰성 때문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겁니다. 예. 성공 확률이 20%이지만 적어도 한 5개 정도 유망직을 좀 파봐야 한다라는 건데 한 곳당 시추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당초 예상 그거였습니다. 당초 절반 가량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 한국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예. 이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추 작업선은 부산항에 9일 입항을 했습니다. 12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야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고 좀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석유공사 역시 자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본 전액 잠식 상태입니다. 석유공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 플랜 B는 뭐였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민간과 이제 해외 투자를 좀 유치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지금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발에 성공 확률도 상당히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시추업체의 계약 위반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 제발 이제 이 비용만큼은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설득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마저도 이제 키를 야당이 쥐고 있는데 야당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정치적 갈등이 이제 예산 문제와 이제 맞물려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나가야 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야당이 관련 예산을 500을 이제 깎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채권을 이제 발행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지금 석유공사인가요? 관련이 네네. 없다는 거죠. 일단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가 자본 되어 있기 상태니까.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발행을 할 수는 있겠죠. 채권을 발행할 예를 수 들어서 있다. 뭐 정부 관련 금융기관들이 인수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예.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네. 한전의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그 예산 부분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문제는 사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액트지오사의 자문이라는 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부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5개 시추공을 뚫는데 첫 번째 거는 그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민간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 예산 누가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안 돼 있다라는 점. 예. 그다음에 지금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탐사 시추를 한 게 48건입니다. 네. 그래서 48건 중에서 6-1 광구에서만 사실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 6-1 광구에서의 탐사 시추 횟수를 보면은 약 25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그러네요.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만약에 첫 번째 시추공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 안 됐더라도 뭔가 정부가 힘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추를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다른 산업 정권이 바뀌거나 힘을 받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바뀌었지만 상황이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관련 기업들 어떤 주가들이 주식이 지금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는 사나흘째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 밸브와 같은 기업은 주가 하락률을 보게 되면 두 자릿수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장주라고 꼽히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사.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지난 6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전고점 찍었거든요. 6만 원.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해 심해가스전 이 개발 전략회에 참여하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비슷한데 지금 나흘째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였습니다. 예. 또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이제 물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예. 이제 화성 밸브 역시 주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외에도 뭐 가스관 제조업체인 동양철관이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신저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마 이번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더라도 가서 이제 예산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고 네. 사실은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다.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게 긴 안목에서 자원 탐사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당위성을 민주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속적인 이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미 계약금은 갔습니다. 예. 1차 시추에 대한 100억 원의 선수금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 돈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미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이제 정치적 갈등이 좀 해소된 다음에야 예.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가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해가스전 얘기를 해봤고요.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상징 같은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는 성과를 냈잖아요.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정국 사태가 이런 체코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까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두 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본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즉 2025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있지요.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I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코 내에서의 이제 그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코가 그 웨스팅하우스의 요청을 기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원자력 관련 기술 내지는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번 반려된 바가 있죠. 이번 그 계약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달 11월 5일 날 이제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수출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MOU도 실제적으로 체코의 케이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자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설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그 완공된 다음에라도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추가적인 원자력 확장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짧게 이야기해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걸리는 그런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카운터파티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체코 쪽 입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 소형 원전 R&D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 업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좀 원전 산업의 재부활을 기대했는데 다시 이렇게 찬바람에 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낙폭이 크죠.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24조 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저가 수주했다. 그리고 계약서 이면에는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요. 예. 설상가상으로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와 같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는 건 정부 대 정부의 이제 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전 산업을 이제 이념적인 어떤 이슈로 해서 이전 정부에서 좀 망쳐놓은 것을 이 정부가 좀 들어서 생태계를 좀 복원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요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부분 이제 원전 쪽 소형 이제 SMR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전하면서도 전기를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야당이 굉장히 이제 거대 야당에서 예산을 쥐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여론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된설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 주가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파란색입니다. 예, 그러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엄 선포 이후 나흘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지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한 주가도 소액주들의 있습니다. 실망도 맞습니다.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3일 종가 대비 한 15%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M&A 이슈도 물론 있고요. 한전기술도 4일 연속 떨어져서 52주 신저가. 물론 오늘은 강보합세고요. 예. 또 BHI도 이제 4거래일 가운데 3일 떨어졌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그동안에 역점을 뒀던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힘이 없는데 또 하나 지금 탄핵 정국으로 힘이 없는 주식을 보니까 금융업종이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밸류업 관련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동력이 지금 현재 약화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들 가치를 올리는 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필요할 텐데 이거는 왜 좀 우려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예, 일단 그 거버넌스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는 데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미 지난 2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사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좀 개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의 침체를 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인위적인 그 금리 차에 따른 은행들의 고수익 성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세 번째,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디비던드 즉 배당. 네, 배당을 그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경기가 그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자금 준비를 위해서 배당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개연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2월 3일 이후에 보면은 거래소의 은행업 지수는 11.7%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업 중에서 거래소 보험업 지수는 10.9%가 하락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 동일 기간 중에 5.6%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당장 밸류업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 상승 동력을 얻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탄핵 정국으로 금융 관련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정부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여온 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사들이 좀 충실 의무를 회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어디에 담느냐를 놓고 지금 갈등을 벌였잖아요. 이거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제 무게추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야당 쪽으로 옮기다 보니 상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이 아닌 이제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개정을 해서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이제 그것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네.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의 입법 추진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논의가 되게 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16개 기업들이 나서서 정말로 뭐 몇 년 만에 나서서 공동으로 상법 개정 말아달라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상법 개정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앞으로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라든가 네. 이런 공격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이제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작에 써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산의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가 고려안의 유상증자를 보게 되면 전혀 개인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측 대주주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정이어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을 오히려 더 이제 두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민주당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상법 내 뭐 배임죄 폐지라든가 약간의 이제 절충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 탄핵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 뭐 끝을 여야 간 재개와 이제 조율 과정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조정보다는 상법 개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디에 넣느냐를 해서 지금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야당이 주장한 상법 개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한 16개 대기업만이 아니라 경제단체들은 만약에 이게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헤지펀드한테 공격이라든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재계는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상법 개정으로 갈까 봐. 그 어떤 경우든지 실제적으로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배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면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그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견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청문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과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상장회사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던가 분할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핀셋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그 정당 간의 그 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어느 정도 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버넌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거를 조금 더 넓혀서 교섭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 과연 상법 개정안에 넣느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개정에 넣느냐, 여야 정부와 뭔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제대로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정말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침체, 우하향하면서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2006년이죠. 그리고 탄핵 파동을 겪었던 때, 그다음 2016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무산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당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게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 증시나 외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예측해 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색적인 보고서를 냈는데요. 짧은 계엄령 사태 여파입니다. 2004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6년 탄핵 사태를 비교한 건데요. 2004년에는 사실은 이제 이
그 중국 경기가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 탄핵 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 불확실성이 그다지 크진 않았고요. 2016년은 오히려 반도체 화랑기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맞습니다. 좋았을 때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물론 주가의 등락은 경기 흐름과는 조금 이제 상반됩니다. 2004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코스피는 소폭 오른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이제 탄핵 정국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뭐 국내외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언제쯤 뭔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인가가 참 그 문제인데요. 경제 상황만 보면 당시 두 번의 우리가 탄핵을 겪었던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네요. 지금 그러면. 예,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네.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당시 지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기 좋았고요. 네.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한국 내수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2년, 2003년 카드채 대란 나타나면서 2004년 초반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2003년에 3.1%였던 경제 성장률이 4년에는 5.2%까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한국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 쪽인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그래서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환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반도체 빅사이클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부분과 건설업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2016년에 트럼프 정권이 이제 그 당선되면서 그 정책 관련 이슈들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지금 이게 탄핵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요소보다는 그 외부적인 경기 상황이 어땠느냐가 어땠느냐.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게 탄핵 소추를 해서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받는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아직 안 됐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소될지 그거는 지금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주요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이란 윤석열 정부 추진 관련 정책이 어떤 운명을 겪을 것인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테슬라가 월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장중 한때 $400를 돌파한 주가가 2021년 11월 기록한 전고점 $414도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가인 안동호 US 스타 기사 모시고 테슬라 주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탄핵 정국으로 모든 주식 시장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좀 남 얘기 같아요. 지금 오르는 거 보니까 곧 전고점을 곧 뚫을지 모른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네. 11월 한 달 동안 38% 오르고 네. 지금 뭐 최근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거에 지금 월가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2기 행정부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와 이제 AI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실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만 전기차와 에너지 부분만 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이 AI 부분하고 로보택시 부분이 이 재무제표에 들어올 가능성,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최근까지는 이 비율을 40% 초반대까지 이제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46%까지 올리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가 비율이. 네네. 네. 어제도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반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다가 조금 또 떨어지다가 약간 회복을 하면서 끝났죠. 테슬라는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그 시장에서 수급의 힘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빅세븐 소위 뭐 매그 세븐 M7, 중에 이제 구글 빼고 예. 가장 그 나머지 그러니까 구글과 테슬라 빼고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엔비디아는 뭐 이제 150을 넘지는 못했지만 워낙 많이 올랐고 나머지 이제 아마존, 뭐 애플마저도 신고가를 기록하고요. 네. 메타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테슬라가 신고점 돌파를 이제 계속 도전하고 있는 도전하고 모습이죠. 있는 거죠. 네. 올 한 해 전체적으로만 보면 주가 수준이 정말 뭐 $100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거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오른 상승폭이 정말 놀라운데 네. 실제로 테슬라가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네. 낮아졌어요. 네, 네. 지금 평균적으로 3.4달러, 연초에는 주간 순이익을 한 $5로 봤는데 이렇게 3.4달러로 주간 순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네. 상승을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그 앞에서 이제 아까 네. $100 초반대까지 빠질 때가 네. 일단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특히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수익성. 반영해서 네. 실제 좀 빠졌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그게 지금 3등으로 밀려나가지고 예. 그 부분이 그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를 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가가. 그러다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상당한 그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그 생산 원가를 낮추는 원가를 예, 낮춘다. 낮추면서 이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면서 예. 월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그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면서 예.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 또 하나의 기대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멀티플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네. 그게 반영되고 있고요. 네. 실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주식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대로 움직이지 네, 않는다. 네, 네.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연초에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 같은 네. 거 그리고 주가 수익이 떨어질 것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중에서 이제 앞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네.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 로보택시라고 하죠. 그런 미래 비전이 조금 당겨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정말로 상용화가 운전이 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2026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 FSD와 관련돼서 최근에 FSD 슈퍼바이즈드 13.2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인플루언스 위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예. 뭐 유튜브든 다른 SNS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13.2 버전이 12.5에 대비해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개입하지
없이 그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당한 기술 달성을 이뤘고요. 그 기술 달성을 이룬 데에는 뭐 가장 큰 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H백을 상당히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비전 학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일단 이 기술 발전을 이뤄냈고 이게 상용화가 이제 된다면, 그러니까 그 상용화가 됐을 때 현재 테슬라에는 이연 매출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연 매출. 매출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를 매출 인식을 그 할 게 뭐가 있냐면요. 그 테슬라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FSD를 채택할 건지 아니면 FSD를 구독할 건지,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를 살 건지 아니면 구독을 할 건지, 할부로 할 건지, 네네. 구독할 건지, 네. 살 건지. 뭐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사게 되면 1,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99를 내고 매달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12 버전 이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구독이 15%까지 늘어났습니다. 구독이 이미. 그러니까 차를 사면 15%는 구독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채택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 매출을 그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을 매출로 이제 인식하게 되면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이제 찍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늘어날수록 실제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테슬라를 지금 평가할 때 PR로 비싸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FSD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지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월가가 이걸 이제 테슬라 기업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통 PER보다는 PSR을 많이 좀 적용을 시키거든요. PSR. 그러면은 좀 더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이버캡, 그렇게 해서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캡 서비스가 된다면은 이건 또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에 이제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PER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정부 인증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현재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제가 상당히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면 좀 괜찮아질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완화가 될 거다. 미국은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 내년에 유럽에서 이제 그 승인이 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1분기 내에 승인이 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빠르면 2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중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주가가 그때 한번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신다고요? 내년 2분기, 내년 원래는 2분기 1분기였는데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좀 일론 머스크가 미 행정부의 이제 정부 효율부의 이제 공동 장관인 셈이죠. 위원장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를 모두 없애야 된다. 세액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팔리는데 이렇게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 차에게 타격이 그 우려가 안 되나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단기적으로 자기들도 이제 타격이 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경쟁력을 더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타 자동차 회사를 좀 이렇게 뭐 누르기 위한 그런 것보다 약간 아까 효율부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이제 거의 안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각 나라에 실제 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액 공제 한도를 뭐 주정부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게리 뉴섬 주지사가 그 일정 점유율 아래에 있는 자동차는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겠다. 테슬라는 빼겠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 그 아래에 있는 것만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있는 다 상황. 없애버리자.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그 세액공제를 없앴다 그럴 경우에는 테슬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원가,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으로 해서 가격 할인, 그것만큼의 가격 할인을 해도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그 충격을 테슬라가 덜 받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네네. 모양이죠. 이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벌이는 사업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게 로보트입니다. 로보트. 네. 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옵티머스 로봇이 이 성장성 이게 기업 가치에 이제 반영되는 그 성장성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테슬라에? 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CT에서 2050년에 한 7조 달러 규모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뭐 2030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옵티머스 로봇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오늘 그 SNS에 요게 이 장면이 이 영상이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의 뭐 공을 던지면은 잡는 기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서 내리막길도 저렇게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걷고 있는데 예. 실제 이 옵티머스가 지금 현재는 균형만 이루는 그 기능만 써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요.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네요. 네, 균형만 잡는 그 소프트웨어를 썼고 지금 비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걷는다고. 지금요? 네, 이 담당자가 그렇게 이제 SNS에 올렸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그 손과 발, 그러니까 균형 잡는 데 있어서 인간만큼 이제 많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눈을 쓰지 않고 균형 잡는 능력이 저 정도나 된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성도 넓은 시장에 옵티머스 로봇이 이 일론 머스크 사업에 큰 또 이렇게 새로운 수익성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산업 현장에 가장 빨리 들어가겠죠. 지금 뭐 피규어 AI 같은 회사는 BMW의 그 자동차 생산에 그 뭐 이렇게 간단한 작업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 아까 봤던 뭐 손의 자유도나 저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필요 없지만 실제 인간 그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어떤 로봇의 역할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보유를 하게 된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머스크가 자기 그 테슬라 기업의 그 시장 가치가 25조 달러. 25조 달러. 25조 달러의 기업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내년 2025년에 한 1,000대 정도 옵티머스를 그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6년부터는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로바로 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조금 더 늦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 실제 제조 현장의 투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전기차만이 아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일부 월가에서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인데 테슬라 목표 주가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데 250달러로 제시했어요. 뭐 한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레포트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단기적으로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단기적 역풍. 네. 그러면서 장기적인 그 FSD나 로봇과 관련돼서는 이 기회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밸류에이션은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250달러도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 딜리버리 배송이 이제 제시했던 거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걸 제시를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유럽 시장 상황,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독일이 특히 약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나마 두 자릿수 판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중립적인 수준이라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배송을 다 도달 못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 재고 관리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을 보시면 그렇게 모델이 많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모델 Y의 신차, 그러니까 모델 Y를 새로 리프레시한 게 이제 주니퍼라고 하는 거를 내년에 내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주력인 모델이 모델 Y인데 모델 Y의 재고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차가 나오면 또 구형 버전은 잘 안 사게 잘 안 되는데 사니까 재고 문제가 생길 수 재고가 있다. 되니까 이거를 할인해 주거나 아, 현재 보시면 국내에서도 무이자 할부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네네. 그래서 무이자 할부 혜택도 주고 뭐 음. 무료 슈퍼 차징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동차 마진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아.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분기에 이번 다음 실적 발표할 때 분기에 좀 쇼크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봐서 지금 목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단기적인 역풍이 우려된다는 네네. 점. 혹시 안동호 이사는 어떻게 그 레포트에 그러면 단기적 역풍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끝맺음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급 브레이크가 좀 밟힐까요? 만약 그 예상치보다 크게 차이가 나면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은 뭐 과거 실적에는 연연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 그 뭐 주식이라는 게 또 과거 실적이 좋아도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때는 웬만큼의 어떤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과거 실적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 곧 가능할 거로 보세요, 그럼? 뭐 현재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주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 동향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호 US 스탁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내년 예산안이 탄핵 정국의 갈등 속에 제대로 된 심의나 협상 없이 통과될 처지입니다. 예산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나라 살림입니다. 허투루 짜여져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의해야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곳에는 충분하게 집행해야 하죠. 내년 예산안이 오늘 정기국회 폐회 날에 맞춰 통과된다고 안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예산안 얼치기 통과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